Black sky, black sky. 외로운 침묵 깨우지 못해. 네, Black sky.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이 노래가 OST라고 합니다. JTBC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보좌관의 OST라고 하는데요. 이걸 틀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아마 이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기 때문인데요. 제가 한번 짧게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김무성, 유시민, 유은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회 보좌관 출신이라는 건데요. 드라마 보좌관도 결국은 같은 스토리였죠. 보좌관으로 시작을 해서 금배지까지 달았던 분의 이야기를 쭉 그린 게 바로 드라마 보좌관이었는데, 실제 보좌관으로 일을 하시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세 분을 모시고 드라마 보좌관에 나오는 이 모습들이 실제 모습인지, 그다음에 보좌관의 실제 생활은 어떤 건지, 우리 정치 현장은 어떤 모습인지를 리얼 버전으로 들어보려고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분인데요. 오상택 전 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정의용 전 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정의용입니다. 그리고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을 보좌한 고상진 전 보좌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 분 어떻게 설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보냈습니다. 출마 준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를 누비셨겠네요. 그러면 네,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네, 그 설 민심이 어떤지는 여쭤보질 않겠습니다. 항상 여쭤보면 항상 이제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기 정당 중심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안 네. 물어보시니까. 네, 그래서 질문이요. 건너뛸 계획입니다. 네. 제 예측이 맞죠?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짧게만 지금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 분의 이력, 또 세 분의 이력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려야 이후 그러니까 쭉 이제 풀어나갈 이야기들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그 오상택 보좌관님 간략히 좀 자기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그 저는 이제 2011년대 이제 민주정책연구원, 민주당 정책연구원에서 이제 처음 정치를 시작했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이인영 지금 현 원내대표님하고 쭉 계속 함께 정치를 계속했고요. 그러면 9년 동안 계속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만 같이 일을 하셨죠? 네, 한 분하고 해서 예. 뭐 혹자들은 이인영 퀴즈, 오. 혹은 뭐 이인영 대표 뭐 참모 뭐 이렇게 뭐 애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마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을 때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이제 고민을 이제 서로 같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결정에 존중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열정이 이제 그만큼에 대한 자기 열정이 강하다는 걸 이제 느끼시고 이제 네. 좀 잘해봐라 이렇게 네. 이렇게 쳐주셨습니다. 너무 모범답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진짜 보통 그렇게 다. 아 그래요? 네, 하시잖아요. 뒷담화를 그 이야기했는데 이건 좀만 미룰게요. 이인영 원내대표에 대한 그 뒤를 좀 캐고 싶은데 막 욕망 막 드는데 좀만 좀 미루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정용 그 보좌관께서 좀 자기 이력을 소개를 해주신다면. 예, 저는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2000년에 이제 이수성 총리님이 이제 고향이 이제 경북 저희 칠곡군 같은 고향입니다. 아 예. 이수성 총리께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이제 낙선을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 사무실 자원봉사자로 이제 처음에 처음. 정치권에 이제 발을 들였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16대 국회 때 네. 2002년도에 주진우 국회의원이라고요. 경북 성주고령 국회의원 이제 비서로 네. 이제 여의도 공식적인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있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17대 이제 출마를 안 하셔가지고 예. 제가 또 기업에 가서 한정 KDN이라고 공기업에서 한 9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시 이제 김항식 총리님께서 서울시장 나오신다고 하셔서 예. 당내 경선할 때 또 총리님 이제 예, 그때 사무실에 그런 예. 수행비서로 제가 이제 자원봉사 참여했다가 아하. 정몽주 대표님한테 안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경원 의원님이 730 보궐선거 2014년도에 네, 그렇죠. 하실 때 그때 이제 참여를 해서 선거를 이기고 예. 보좌관 갔다가 예. 그다음 이제 19대 때죠. 그 20대 총선 치르고 이제 이철우 지사님
지금 그 경북지사. 예, 경북지사님 이제 선거를 하고 예. 경북도청에서 이제 지사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예. 이제 출마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이 대비되시는데요? 그렇죠. 예, 참 저 송원석 의원님 보좌관도 했습니다. 오상택 보좌관님은 계속 이인영 원내대표하고만 계속 같이 일을 해오셨고 네. 반면에 정의용 보좌관님은 여러 분을 네. 하셨고 두 분이 완전히 이력이 대별되는데 그러면 그 포인트가 완전히 다른데 좀 이따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고상진 보좌관님은 그 자기 이력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는 뭐 대학 졸업하고 공기업에 입사를 처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근무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유성엽 의원이 2008년도에 이제 중앙정치에 데뷔할 무렵에 무소속으로 선거 준비를 했는데 네. 그때 뭐 40대 중후반이었으니까 이 유성엽 의원이 굉장히 그 포부도 크고 예. 굉장히 멋진 표현으로 저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냐면 같이 한번 새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보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다니던 공기업을 네. 그만두고 네. 그때 이제 유성엽 의원과 같이 이제 이 길에 들어섰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같이 계속 생활하고 유성엽 의원하고만. 그렇습니다. 그래요? 2대 1인데요 지금? 원맨들. 그러면 9년 11. 12년. 자, 그럼 세 분께 공통 질문부터 좀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그 보좌관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보좌관 생활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궁금한데 시원한 게 큽니까? 섭섭한 게 큽니까? 우리 오상택 보좌관님. 시원, 섭섭 두 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네. 이제 사실 보좌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좌진이나 보좌관 이 일들은 이제 어쨌든 한 의원의 이제 스텝으로서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새로운 네. 또 하나의 또 도전 그리고 또 이제 혹은 이제 지역구 출마자들 같은 건 그 지역구의 또 대표성을 가져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스텝으로서의 일과 또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두 가지의 버전은 완전히 다른 버전이라서 그렇죠. 예, 좀 시원하고 또 섭섭하고 하지만 또 새로운 도전 설레이고 뭐 이런 두 가지 양면들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영 보좌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보좌관님 말씀처럼 섭섭한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고 싶은 꿈에 다가선다는 막 시원한 이런 게 있고요. 오히려 설레임. 그리고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예. 해보고 싶다. 한번 예. 보여드리고 싶다. 예. 보좌관 출신은 진짜 잘한다. 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그 설레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상진 보좌관님은 어떠세요? 어차피 이 길은 뭐 저는 정해져 있었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원하거나 섭섭하거나 이런 개인적 감정은 없고요. 이제 네.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네. 조금 설레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오호. 또 호기심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 벌써 출마 준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모범답을 많이 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좌관의 세계, 정치의 세계, 여의도를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문자 참여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의 경우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뜨니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특집을 시작을 하면서 드라마 보좌관의 OST를 틀어드렸는데 거기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좀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그 전에 드라마 보좌관은 어떻게 좀 애청하셨습니까? 보셨어요? 열심히 봤는데 네. 근데 왜 한숨을 쉬십니까? 아니 다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얼 버전하고 좀 거리가 있었습니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좀 틀린 부분도 있는데 그건 네. 이제 차차 이제 얘기하는. 그래요? 그럼 제가 바로 한번 좀 질문 몇 가지만 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의원을 협박하는 보좌관이 존재합니까? 정영 보좌관님? 실제 제가 그 이정재 장태준이죠. 네. 장태준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자기 이제 모시는 의원님의 상대방의 이제 약점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네.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좌관 하면서 우리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뭐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이 일했던 의원실의 의원님을 상대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오호. 이제 하는 뭐 그런 제보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뭐 그러면 문제가 자기가 있죠. 모셨던 의원의 비리를
제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런 꽤 있죠. 그 뭐 예전에 뭐 아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뭐 저 뭐죠? 근데 급수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왜 네. 급여 같은 거 이렇게 편법적으로 쪼개고 그런 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제 돌려받아가지고 뭐 지역과 사무실 운영비를 썼다든지 그걸 맞아요. 이건 또 그럼 최근 뉴스죠. 제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당사자가.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인지상정으로 따지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멋있던 의원을 그러니까 뒤에서 그러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굉장히 한국적.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제 뭐 우리 이제 국회 이제 9명씩 등록해서 300명이면은 2,700명인데 네. 계속 또 바뀌는 사람까지 고려한다면 1년에 수천 명인데 그 중에 극히 일부가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사실 뭐 제가 볼 땐 조금 뭐 그러면 그 이제 맞지 않다고 그 보죠. 그만두기 전에도 의원하고 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고 일단 추측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그만두는 순간에 안 좋았다고 보여지죠. 예. 역시 끝이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경우군요. 네. 의원회관의 엘리베이터에는 CCT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상진 보좌관님. 제가 이 섭외가 되고 나서 네. 한번 봤는데 실제 봤는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그 CCTV가 분명히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이제 그건 네.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CCTV는 있는데. 예. 근데 의원실 안에 보좌관 사이에 뭐 비서관까지도 그 아우른다고 봐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상택 보좌관님? 서로 간의 경쟁 관계. 네, 경쟁 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그 보통 근데 그 이제 보좌관, 비서관 했으니 역할이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나눠지지만 하지만 역할이 나눠지지만 그 사이에서 이제 조금 더 돋보이게나 혹은 뭐 혹은 그에서 좀 특정 정보력이 또 독점하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좀 도태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의원실 같은 경우는 또 일사불란하게 또 그 체계 속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또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럼 오상택 보좌관님은 일을 하실 때 같은 의원실에서 같이 일했던 그 어떤 분에게 경쟁심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쟁심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정책 그다음에 뭐 정무 나눠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파트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그 능력치에 대한 최대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네. 그럼 만약 일이 겹치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일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크게는 저는 뭐 없었던 거라고. 고상진 보좌관님 어떠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어떤 그런 갈등 관계는 뭐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아,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역구에 있는 보좌진들과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 사이에는 약간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그래요?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공신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선거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의원을 당선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이분들은 하고 창업 있어요? 공신이라는 생각들이 좀 있죠. 어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예.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은 이제 직업 공무원 비슷하게 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노하우를 좀 도움받기 위해서 채용한 그런 보좌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약간 관점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아하,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역에 있는 보좌진들과 네. 국회에서 근무하는 보좌진들 간에 간혹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영 보좌관님 공감하세요, 저 말씀에? 네, 굉장히 뭐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경원 의원님 보좌관 할 때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서울이 이제 지역구 동작이었습니다. 네, 국회하고 동작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전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다 같이 막 섞어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지역구하고 예, 그 인원이 이제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로 따지면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업무가 계속 중첩이 막 됩니다. 이게. 예. 그럼 지역구에 민원으로 왔던 거를 입법을 만들어야 되고 민원으로 왔던 걸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다면 서로 간에 약간의 좀 이렇게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필요해도 나하고 일하는 이제 후배가 또 필요하고 이제 네. 직원이 필요한 거고 예. 그러면 의원님한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건의가 하는 거죠. 저한테 사람을 주셔야 됩니다. 뭐 그런 간에 약간의 좀 그런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화하기는 좀 힘든 부분은 좀 있다 하더라고요. 운영하는 의원님마다 또 스타일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제 그 보좌진들의 역할 분담을 얼마나 이제 딱 이렇게 이제 구획 정리를 잘 맞습니다. 해주느냐도 이제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구 사무실하고 의원 회관 간의 그러니까 지리적 심리적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도 있고. 지방이 더 심한 거 같거든요. 아, 왜냐면 그러겠네. 지방은 이제 물리적 격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리가 있으니까 예. 수도권은 말씀대로 이렇게 의원님께서 직접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 매일 만날 수 지방 같은 그렇죠. 경우는 주중에는 국회, 주말에는 지방. 그렇죠. 딱 이렇게 공간과 시간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통 이제 선거 때 되면 어떤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들을 거의 이제 그 지역구 내려가서 같이 내려가야 일 도운다고 되죠. 봐야 예. 되는 거죠. 거의 뭐 다 내려간다고. 근데 그럴 때 좀 그래도 교류하고 이러면서 좀 그러니까 친해지고 이러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나 봐요. 근데 많이 이거는 이제 뭐 친해지죠. 사실은 많이 친해지는데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이제 처음에 올라오신 분들, 초선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지역에 있던 분들하고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하고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대부분 봐야 되는 그렇다고 거죠. 봐야죠. 그 지역을 쫙 빼고 있는 분, 그렇죠? 이런 분들이라고 처음에 봐야 되는 시작할 때 이제 도와주셨던 분들이니까. 그렇다고 예. 봐야 되는 거겠죠.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제 그 즉석에서 하는 발언이야 방법이 없는데 기자회견이든 국정감사장에서든 뭐 청문회에서든 그러니까 의원 발언들은 전부 다 원고 플레이냐. 그래서 보좌진들이 다 원고를 써주는 거냐. 아마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의원 보좌관요? 실제 제가 16대 때 이제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국회 근무할 때는 거의 다 써드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보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정보가 있어서 의원님 제가 써드려도 써드린 대로 안 해요. 아, 그 현장에서 검색하면서 예. 그냥 애드립으로 예, 치니까 제가 기본 의원님들은? 틀은 잡아드리는데 예. 옆에서 다른 의원님이 다른 질문을 하시면 그걸 또 핸드폰 다 찾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그 즉석에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예. 그럼 편해지신 거 아니에요? 편하기도 하고 반면에 왜 이걸 미리 아, 이걸 왜 체크를 반영을 안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아, 그렇네. 예. 오상태 보좌관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게 준비하는 게 원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전장에 나갈 때 무기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의 무기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네. 뭐 최신 무기라든지 뭐 날카로운 날이 서 있는 무기를 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무기를 다 써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새로운 정보가 나오고 막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이제 그것은 사라지는 거죠. 일단은 이제 의원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력도 이렇게 딱 믹스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상임 질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 나가는 거에서 한 30%, 40% 나가면 정말 많이 나가는 거고 거의 한 10%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니까 원고라고는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어떤 뭐 질문 내용 이런 거 뼈대를 구성하는 내용도 있지만 여기에 살을 붙이는 과정에서 아주 멋있는 표현. 예를 들어서 뭐 비유적이거나 이런. 예. 그다음에 사자성어 참 애용하시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일종의 스피치라이터라고 하나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의원실 안에? 의원실 안에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 네, 그렇죠. 메시지 네, 담당이 되는 거죠. 있죠.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메시지. 네. 그런 걸 잘하면 이제 정말 A급인 거죠. 아, A급이 됩니다. A급이죠. 쭉 하다 보면 그거 잘하는 친구한테 일이 계속 몰리죠 이제. 아 그래. 왜냐하면 언론이 주로 그런 걸 받아서 기사를 예. 쓰니까 의원은 그러니까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가 궁금한 적이 있어요. 의원님들이 저렇게 사자성어를 많이 알고 저렇게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하시나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을 하시는 분하고 한번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어서 끝나고 여쭤봤어요. 혹시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딱 맞는 사자성어가 있습니까라고 물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저희도 조언을 많이 구하죠. 뭐 이런 진짜로? 상황에서 어떤 게 요새 좋겠느냐. 트렌드는 또 사자성어를 좀 많이 안 하는데 그건 이제 좀 약간 뒤쪽이고 요새는 이제 단어에 이제 아, 사자성어는 이제 한물 간 겁니까? 참 이제 약간 이제 연배가 있으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고 요새 초대선 의원님들은 사자성어보다는 그 말의 그 의미, 은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이제 라임 타고. 그렇죠. 그 라임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라임으로 딱 흘러가는 말들. 예. 그게 좀 이제 언론에도 잘 잡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 정의원 보좌관님도 그렇고 오상태 보좌관님도 유성엽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표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보좌진이 더 상대적으로 탄탄하고 그러면 그 메시지 관리가 다 나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담당이. 제가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님께서 원내대표 하실 때 이제 보좌하진 않았지만 아, 그래요? 그 자주 전이네. 찾아뵈서 이제 뵈니까 이 당에서 이제 지원을 합니다. 네. 의원실 자체 인력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당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당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합류를 하기 때문에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메시 담당이면서 뭔가 히트를 여러 작에 나오면 그냥 탄탄대로다. 맞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도 또 이거 누가 썼냐 저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죠. 국회에서 네. 그 손학규 대표님 대선 출정하셨을 때 나왔던 게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히트작이었죠. 그게 히트작이어가지고 그 누가 만든 선배님도 거예요? 예. 저 선배님이 만드셨는데 최근까지도 국회에 계셨었어요 그분이. 아, 그 예, 히트작. 예. 이야, 그래서 오래 가는구나. 그분을 보면 항상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좀 있었죠. 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역작이죠, 뭐 역작. 그러니까 대박을 한번 치면 그냥 그렇습니다. 몇 년 쫙 보장이 그럼요, 네.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내가 만든 말이다 이거. 예전에 저도 인재, 예. 천재가 아니고 인재다. 이 인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시는 보좌관 선배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20년 동안 듣고 있으면 지금도 내가 만든. 20년을 울어먹어요? 네, 그 YS 때 본인이 만든 말이라면서. 어떤 말? 아, 인재. 인재. 야, 너무 오래 쓰신다. 좀 이제 2부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인데 세 분께 공통 질문으로 아주 예민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보신 의원을 닮고 싶다.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고상진 보좌관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닮았다는 영혼이 그 담긴 거 얘기고. 맞죠? 예, 뭐 당연히 그렇고요. 네. 이미 뭐 많이 젖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오호. 하는 투도 비슷하고. 오히려 예. 싱크로율이 높아지고 좀 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 그래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그 닮고 싶다고 생각하세요? 유성엽 분이 굉장히 투박하시거든요, 표현이. 그런데 굉장히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네. 굉장히 좀 투사적인 이미지가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지역 구민들에게는 굉장히 또 겸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꼭 담고 배워야 될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정용 보좌관님.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는데 네. 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신 이제 이철우 도지사님, 송원석 국회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이 공통점이 보면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워커홀릭이세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라니까 다 닮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야, 네. 또 뭐 본다 아니 하시네. 그 중에서 네. 열심히 하는 분 워커홀릭 아.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들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 진짜 쉬지 않고 일해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다. 이제 그 부분은 진짜 꼭 담고 싶습니다. 제가. 네. 오상태 보좌관님은 한 분만 모셨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만 모셨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자, 네. 답변을 주시죠. 저 당연히 담고 지금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저 어떤 점을 그렇게 담고 그러니까 싶으세요? 이제 선배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좀 저는 이제 스타일 좀 이제 대표님은 뭐 다 모든 걸 다 담고 싶지만 이제 제가 이제 배운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아주 진중하고 신중한 스타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사안을 두고 즉흥적으로 나가는 게 없어요. 항상 이제 고민하고 이제 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데요. 그냥 이제 제가 배운 거는 이제 언제나 팩트 중심 그리고 대안을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을 항상 제가 배웠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다. 네. 9202님이 그래서 문자 주셨네요. 오랫동안 한 번만 모셨던 분이라 그런지 목소리와 말 스타일이 똑같아요라고 문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 좋은 거지. 알겠습니다. 자, 전직 보좌관 세 분을 모시고 정치 현장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2부 이렇게 마무리하고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부에서부터 저희가 설 특집으로 보좌관들 21대 국회 이정재는 바로 나다 이런 제목으로 보좌관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함께 하시는 세 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신당 유성엽 의원을 보좌해왔던 고상진 전 보좌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을 보좌해왔던 정의용 전 보좌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보좌했던 오상택 전 보좌관 세 분과 함께 보좌관의 세계, 국회의 세계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세 분께 좀 질문을 주고 계시는데요. 뭐 다 소환을 할 수 없지만 한 분 한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505님이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고 세 분께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권을 둘러싼 논란, 더 나아가서 국민적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고상진 보좌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특권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좀 네. 겉으로 보여지는 허례허식이라든지 뭐 의전상의 특권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겠지만 네. 이제 그 중에서 또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면책 특권은 이게 이제 의사 일정 과정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특권인데 네.
사실은 면책 특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말은 특권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피치 못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 네. 예, 그런 의사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특권으로 규정하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네.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 많이들 지금 해소됐습니다. 제가 18대 때 처음 갔을 때는 의원 전용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의원들만 다니는 그 타고 보좌관은 못 합니까? 못 합니다. 예. 오. 아니 그런데 보통 이제 수행부서도 그 같이 못 합니다. 다니 예. 수행부서도 못 타요? 네네네. 예. 그냥 의원들만 타고 다니는 그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의원회관에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없어졌고요. 뭐 KTX도 이게 거의 다 뭐 공짜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출장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어떤 의전상의 특권은 많이 해소가 됐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요체로 생각되는 네. 반론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기름값, 간식비까지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런 아닙니다. 간식비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네. 네, 저는 개인 간식비는 아니고요. 이제 네. 뭐 회의비나 뭐 이제 그렇죠. 이런 식이 나오는데 특권이 아까 우리 고보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전에 진짜 그 의원용 엘리베이터, 예. 일반용 엘리베이터 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용 엘리베이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그걸 못 탔어요. 빨간 카페트 딱 깔려가지고. 네. 그 출입구도 의원님들만 가운데 문으로 다니고 보좌진들은 옆문으로 다니고 일반인도 옆문 다녀야 되는데 예. 이건 다 없어졌습니다. 예. 빨간 카펫이면 워킹도 했나요? 워킹 농담이고요. 네. 예, 그래서 특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들 눈높이에나 부족한 것 같다.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물론이죠. 이제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사실은 세 분에게도 아주 직결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6365님이 질문 주셨는데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출마를 하게 되면 공천 때 가산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선에 어떤 플러스 알파라도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인 게 예. 지금 이제 공천 국면에서 인재 영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영입 1호, 2호 이렇게 했는데 보좌관 출신은 지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보좌관 출신이 여러 인지도 궁금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중앙당에다 이제 한번 물어봤더니만 왜 보좌관 출신에 저 같은 인재가 있는데 영입을 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만 같은 식구가 무슨 외부 인재냐 내부 인재지. 오. 그러니까 내부 인사를 뭐 영입을 하느냐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 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보좌관 출신한테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30%. 아, 줍니까? 예. 이 총선 기획단에서는 발표를 했고 아직까지 이제 공관위에서는 뭐 발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주에 발표된 걸 보면 경선 비용하고 그 경선 그 공천 심사비도 보좌진은 면제를 일부 50% 감액을 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은 어때요? 민주당은 저기 보좌관은 가산점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당직자 가산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인재 영입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좋다 생각하는데요. 예. 그 당의 그 쇄신이라든지 예. 혹은 뭐 전략적 포인트에서는 이제 인재 영입을 통해서 당이 이제 활력을 가하고 대중성을 확보하는 건 좋다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지적 많은 대로 이게 좀 약간 분리해야 된다. 인재 영입 트랙이 있어야 되고 인재 발굴 트랙도 있어야 육성 된다. 발굴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에서 혹은 당에서 키워지고 교육받고 그렇죠. 훈련받은 사람을 이제 발굴하는 예. 그런 트랙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뭐 청년이나 그러면 당에서 이제 기여하고 또 그들에게 헌신하고 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보좌진들도 있고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이제 인재를 발굴해서 다시 또 키워주고 당이 또 만들어주는 그런 이 두 가지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중요한 점을 제기를 하시는 네, 거예요. 저는 인재 영입도 필요하지만 인재 발굴이나 인재 육성도 맞습니다. 필요하다. 그 두 동의합니다. 트랙으로 그렇죠. 이제 당이 좀 접근해야지 않는가라는 게 제 이제 요즘 보면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인턴 모집을 하잖아요. 인턴에 응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 스펙 관리용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젊은 그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정치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한번 그 경험하고 싶어서 이런 그 포부를 밝히는 어떤 청년들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 오상택 보좌관님의 말씀대로는 사실은 이렇게 밟아가면서 국회의원까지 가는 게 어찌 본다면 가장 좋은 바람직한 코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귀담아야 되는 그런 지적 같은데요. 네, 저 동의합니다. 그 소유력 같은 경우는 막 10대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이제 정치 훈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대 중반 막 이럴 때 이제 총리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이렇게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육성을 해야 되는데 뭐 가다 보면 밖에서 그냥 좀 괜찮다 싶고 데리고 와서 이제 영입도 이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네, 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당 내부에서 이제 키워오고 교육받은 친구들에 대한 박탈감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보듬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나 혹은 이런 대학생들이 이 정당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진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이게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뭐 이런 필요하지 않는가. 뭐 당은 이런 다 게. 다르지만 저희가 선거 때 그렇죠. 되면 각 당에서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을 엄청 하거든요. 그렇죠. 밤새워 몇 달씩 그냥 뭐 밤새워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 이제 헌신 희생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금 이제 취급을 못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 총선에 이제 그 거의 유행 바람처럼 이제 일고 있는 게 청년이던데. 근데 사실 각 당마다 청년위원회 이런 조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뭐 청년 정치 아카데미, 정치학교 이런 것도 운영하고 이러지 않나요? 이런 걸 거치면서 영입되고 이런 게 오히려 선순환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양쪽 정당 이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 거의 뭐 그런 어떤 선순환적인 구조는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명망가 중심으로 그렇죠.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방 의원 출신이라든지 보좌진 출신들은 이 의정 활동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의정 활동에서도 나중에 국회 진출해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모 언론에서도 한번 심층 분석을 했는데 네. 36명의 국회의원이 지금 계시거든요. 20대 국회 때.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보좌관 그러니까 뭐 출신. 지방의회 출신이거나 보좌관 출신. 보좌관 출신만 36명인데. 아, 보좌관 출신만? 예. 20대 여야 국회에서. 예, 예. 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예. 또 그분들이 중역을 또 맡고 있습니다. 입각도 하시고 예. 또 당에서도 중진으로서 예.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영입 케이스들은 그런 경우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좀 전에 우리 오상택 보좌관이 말씀하신 대로 예, 영입보다는 좀 발굴이나 육성 쪽에 저는 관심 갖는 게 발굴도 아니, 저는 영입도 중요한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이 다 있기 때문에 영입을 통해서 이제 세신의 발언과 대중성 그다음에 혹은 이제 확장성 이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좀 세 분이 듣기엔 좀 약간 불편한 어떤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대중적 관심사는 사실은 오상택 보좌관님의 용어를 배우면 영재 발굴보다는 그러니까 영입에 이제 그 관심이 더 두는 게 결국은 어떤 그 뭐 지방의회든 어디 뭐 의원회관이든 거기에 계신 분들도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이제 바라보는 어떤 시선이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제가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 다녀보면 보좌관 출신이 못한다 이렇게 아 그런 평가가 나와요?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드라마 보좌관 덕분에 그 부분이 굉장히 깨졌습니다. 아 보좌관 출신이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전체 국회의원을 서포트하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좌관 출신 역량에 대해서는 이 드라마 덕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미지 부분, 그 나물의 그 밥. 이 부분은 일단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또 결국 같은 인물로 뭔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더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면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네. 예, 이분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 특집으로 보좌관의 세계, 정치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참여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바로 뜨니까 여기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3192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자기가 모시는 분의 생각이 보좌관의 의견과 서로 다를 때 회의가 드는 경우는 없나요? 그럴 때에도 그냥 따르나요? 이런 좀 질문을 주셨고 더불어 모시는 분이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보좌관의 심정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글쎄 저기 뭐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뭐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고 빨리 그런 국면이 전환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네. 또 여론이 그만큼 두렵다라는 거를 그때 또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그게 뭐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견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충분히 소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반대되는 말씀을 조언을 드려도 네. 의원께서 생각하실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의원 뜻에 부분들은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그 옆에서 조언을 해드리면 많이 수렴을 하시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 차 이렇게 이제 뭐 자주 크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오상택 보좌관님 경험은 어떠세요?
일단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책임은 의원이 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의견과 그의 그 생각을 존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제 책임을 의원이 다지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한 혹은 이제 확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걸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의견 대립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때는 아주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내용을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의원이 확신을 했을 때 네. 오케이 했을 때 그건 나가는 겁니다. 예. 그때는 책임은 다 의원이 다 지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치탄받는 분은 말씀대로 보좌관의 입장에서는 치탄을 받더라도 그분을 에 대한 것을 이제 그분에 대해서 조언과 혹은 그 치탄을 벗어날 수 있도록 뭐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그렇죠. 게 그 자기의 본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예. 크게 뭐 근데 신경 쓰고 그러지 않을 의원님이 것 심기가 안 좋으면 좀 불편하긴 불편하잖아요. 엄청. 그거는 이제 시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뜻이 다르다고 계속 우길 수는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 결국은 이제 마지막 판단의 영역은 의원님들이 하는 거고 저희는 최대한 거기에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 부작용 이거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있는데 본인의 판단이 그렇다 그러면 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보좌진의 한계인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민이 칭찬을 받는다는 게 이 하다 보면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을 때도 있고 이게 민심의 흐름이라는 게 계속 정치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 칭찬을 받을 때는 참 가슴이 아프지만 또 그걸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또 다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죠. 네. 심기보자는 뭐 소폭 10잔이면 끝납니다. 소폭 10잔. 아, 10잔씩이나? 아유 10잔이면 적당하죠. 아, 그래요? 예. 아, 적당하다. 예. 제가 과하다도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국회에서 보면 네. 이제 국회를 이제 오래 하시는 보좌님들 보면 네. 이렇게 옳은 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소프트하게, 얘기합니다. 아, 그게 그게 스킬이겠네요. 그분의 스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되옵니다라고 그냥 정면에서 들이받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굉장히 그거를 옳은 말을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 만드는 그게 이제 아주 이제 국회 생활을 오래 하시는 선배님들의 그 그렇죠. 그리고 아, 가급적 노하우죠, 노하우. 노하우가 생존인 가급적 것 노하우가 같습니다. 이제 부작용들을 대부분 언급을 해야 됩니다. 음. 근데 지나고 나서 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그걸 생각을 못했냐라는 질타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제가 모시는 뿐만 아니라 모든 보좌관들이 그런 고민 다 같이 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각적으로 그 저희가 이 풀어드립니다. 비전의 어떤 그 노하우를 좀 하나씩만 좀 이렇게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윤 보좌관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부작용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인데 네. 고원이고 직원인데 아주 듣기 좋게 그래서 관철시킨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니까. 제가 실패의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아, 그럼 그런데 실패는 더 좋아요. 제가 적은 거 있었죠. 나경원 의원님 모실 때 일인데요. 그때 나경원 의원님이 이제 민원의 날을 매주 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편하고 좋은데 네.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게 좀 있어서 그렇겠죠, 당연히 제가 민원의 날이면. 예, 네. 의원님한테 조금 횟수를 좀 줄이자.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하시면 어떻겠느냐. 오, 그 대신에 시간을 길게 하면 되지 않느냐 예. 했는데 뭐라고 그래도 하시던가요? 그래도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어허.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예. 주민들한테 네. 또 좋은 거 아니냐. 잠깐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데 보좌관들은 주 5일 근무제가 없나 보군요. 매주 토요일에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각오를 하고 있죠.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 왜냐하면 근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시군요. 그래 이제 일반적인 잣대는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 세금 먹고 일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죠. 갑자기 또 그렇게 말씀을 피해가지고. 근데 뭐 일을 많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국민여러분도 좀 이제 조금은 이제 아쉬우는데 보좌관이나 국회의원님들 거의 쉬는 날 거의 없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죠. 열심히. 그렇죠. 휴일이 거의 월화수 금금금입니다, 진짜. 그 국장감사 기간 되면 거의 뭐 집에 못 들어간다면서요? 거의 집에 거의 안 가죠. 새벽 3, 4시 집에 가는 건 뭐 다반사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욕도 하고 이제 그 싸우는 모습에 이렇게 실망하시고 정치 혐오를 생기시는 건 맞는데 또 속살에 들어가 보면 예. 아침 조찬 모임부터 시작해서 그 밤늦게까지 이제 쉼없이 이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뭐 이렇게 등에 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는 거의 뭐 전업을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은 아침은 무조건 혼자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하고 또 뭐 중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만나든 조참 모임. 예, 조찬 다른 뭐 동료 의원님들하고 하든 같은 당에 하든 다른 당의 의원님들하고 하든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정보를 듣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근데 지금 했습니다. 국정감사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게 국정감사 끝나면 그 보좌진의 그 대폭 물갈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왜냐면 한 건을 못한 경우는 의원이 화가 나가지고 보좌진을 갈아버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속칭 여의도 인력시장에 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보통 보면은 이제 첫 번째 국회 당선되시고 첫 해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초선의 그러니까 첫 해. 이제 공신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네. 이제 공신들이 왔는데 네. 다른 의원님들은 막 이렇게 중앙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집중을 하는데 사실 선거 공신들이 이제 그런 스킬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그때 좀 변화를 주는데 이렇게 우리 두 분 같은 거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제 그걸 다 넘기신 거잖아요. 뭐 이제 시장이 열린다 그런 표현 쓴 어떻게 잘 아시네 그런 표현을 어디서 좀 서로가 못 버티니까 의원님이 내보낸 경우도 있지만 보좌관들이 이거는 내가 이제 안 맞다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에 그래서 세팅 보좌진 입장에서 저 의원하고 도저히 일 못해 뭐 이럴 수도 그런 있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그렇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자진해서 이제 그만두는 예,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첫 해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아주 힘든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도 다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상임위에 또 따라. 그러니까 상임위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피감 기간이 많은 수일수록 막 더 보좌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거 기재를 힘들고 예 그리고 또 전문적 영역에 들어갔을 때 막 같은 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문적인 이게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좌관들이나 보좌진 또 이 전문성을 탑재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한계를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 말씀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보좌관 입장에서 제일 선호하는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외통입니까? 외통이 외통이 어렵습니다. 국정감사 제가 때는 외통이 했는데 네. 외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통위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통계치- 국회의원들은 보면 외통위를 상원, 원로원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근데 그게 상징성에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외통위 상임위 지지서를 이렇게 나가면 국감을 때 해외도 많이 가죠. 그거는 이제 해외 대사관이 있으니까 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대사관이 있으니까. 여당 원내대표님 보좌관 그러니까 근데 외통위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통계치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북핵 문제라든지 뭐 그렇죠. 이게 외교 사안 문제들은 이렇게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오히려 감사거리를 뽑아내기가 더 힘든 게 외통위. 그렇죠. 외교는 힘듭니다. 그럼 어느 상임위가 제일 좋습니까? 솔직히 그 이제 선배님들이 뭐가 또 돌려요. 아니, 저기- 고상진 보좌관님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어떻습니까? 그래도 가장 좋은 데는 그래도 농해수위가 가장 좋습니다. 왜요? 거기는 여야가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 여야가 당 없기 중에 때문에 그 농촌당이라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농업과 농촌을 생각한다는 것은 다 같기 때문에 정쟁이 제일 적은 정쟁이 곳이 적습니다. 네. 굉장히 그럴 수도 있겠네.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거기. 설득력이 있네요. 예. 저도 그래요?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게 다 이제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해서 같이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네, 문제가. 네, 네. 뭐 사실 편하기는 외통위가 좀 편하죠 보좌관들. 변화되잖아요, 지금. 외국 나갔을 때 안 계신- 이제 안 계신 시간이 뭐 계십니까? 그거를 뭐 부인하진 않는데 네. 이제 뭐 하여튼 피감 기간이 작습니다. 그 확실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상임위는 피관 기간이 적을수록 좋다. 적을수록 일이 적다. 의원님들이 또 지방으로 가실수록 그렇군요. 그다음에 지금 MBC 비니로 양금숙님이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청문회 할 때 질문들이 의원들마다 겹치던데 보좌진들 간에 소통을 하시나요? 이런 질문 중 이게 특히 같은 당 보좌진들끼리 의원들끼리도 이제 그 역할 분담하고 이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보좌진 간에 이렇게 사전 교통 정리가 안 됩니까? 질문 내용 이게 이런 잘 거에 안 대해서. 되죠. 왜냐하면 히트를 쳐야 되는데 예, 히트를 쳐야 언론이 집중을 받는데 이걸 공유해 버리면은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이건 우리 거야라고 탁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오픈되는 야당은 경우도 이제 있고. 그렇게 이제 히트를 치길 바라는 거고 여당은 디펜스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의원님들끼리 좀 공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래요? 진짜 여당은 또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당은 이제 디펜스니까 이제 야당은 어쨌든 이제 공격이니까 히트를 생각하시는 거고 네. 이제 여당은 어쨌든 청문회에서 그 청문자가 이제 공적 공무를 수행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디펜스 역할을 잘 하니까 약간의 그런 정보 공유를 하죠.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는 하죠. 그러니까 예. 보통 원내 대표단에서 그러니까 역할 분담 이런 거 안 그러니까 뭐 안 내려옵니까? 그까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청문회는 그 이제
그 해당 상임위에서 이렇게 그 간사단 뭐 이런 데에서 근데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매뉴얼처럼 내려옵니다. 이렇게 당에서 정리를 해서 내려오는데 그건 다 오픈돼 버렸지 않습니까 이미. 야. 우리 또 새로운 걸 해야 그렇죠. 의원님을 좀 네, 돋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요. 3177님이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의원들 간의 학교 동기, 친한 관계지만 여야로 갈라지면 싸우고 욕하고 하던데 사적일 때는 어떤지 궁금해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회의 끝나면 서로 친해진다는 보도는 몇 번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맞습니까? 네, 대답들을 사적으로는 다 그 사적인 인간적인 측면들이 많죠. 네. 근데 이제 꼭 학교 동문 사회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2016년도에 유성엽 의원이 교문위원장을 하셨어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 정유라 사건 뭐 그 핵심이었는데 당시 유명했던 말이 그때 이은재 의원님의 사퇴하세요였거든요. 사퇴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은재 의원님이 이제 사적으로 또 유성엽 위원장 만나시면 서로 농담을 잘하세요 두 분이. 그게 참 웃기는데 이제 카메라가 돌아갈 때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하고는 네. 좀 다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 소통하는 게 진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갈수록 지금 저희가 막 이게 갈등 분열 이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여야가 지금 대치 전국으로만 가는데 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 저희가 젊은 사람 들어가서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진짜 소폭을 마실 수 소폭 있는 열정. 그런 분위기로 왜 보고 자꾸 소폭으로 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세 분은 또 이제 총선 출사표를 던지신 분들이기도 한데 내가 총선에 출마해야 되는 이유임과 동시에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 되면 이 구태만은 꼭 없애고 싶다. 뭐 같은 이야기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씩밖에 시간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우리 고상진 그러니까 배우장관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정치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사회적 자산의 권위 있는 배분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회를 보면 양극단에서 all or nothing의 국회가 지금 토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깨뜨리는 게 우리 정치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또다시 동물국회, 식물국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치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용 보좌관님. 예, 저도 지금 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물을 부어서 세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뭐 여당이 제1야당을 좀 이렇게 무시하고 공수처법, 선거법 등등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화와 소통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된다. 예. 소통이 중요한 정치가 돼야 된다. 그런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상택 보좌관님.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나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의 그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함몰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 아래서 협치와 대화 그런 근본적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런 정치 꼭 뭐 저는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부의 말씀도 보내주셨는데 8162님은 보좌관님들의 도전 정신과 설레임, 초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6372님은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보고 배운 정치가 진영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걸 세 분께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